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신화적 상상력과 게임 미디어 2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에 우리가 게임이라는 뉴미디어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특히나 공대생들, 해커 문화를 가진 공대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되짚어 봤습니다. 그들이 처음 게임을 만들었을 때에는 게임을 어떤 유희적인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요. 단지 그들이 새롭게 접하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게임이라는 것이 탄생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게임이 넘어오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 함께 공부했었고요. 아케이드 게임 그리고 가족용 게임기로 비디오 게임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보면서 몇몇 가지 게임들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던 알려드렸던 URL을 통해서 그 게임들 함께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게임이 어떻게 보여졌었구나라는 거 꼭 한번 되짚어 보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1차 시 수업에서 제가 알려줬던 URL들을 타고 검색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잠시 멈추고 그 강의록에 있는 URL들 타고 들어가셔서 도대체 스페이스 1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퐁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화면으로 구현되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나셨다면 이제 2주차 2차 시 수업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케이드 게임과 가정용 게임기들이 등장하면서 게임이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컴퓨터라는 기술을 이용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끔 해야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플러스 컴퓨터 너머에 있는 이 사이버 공간을 도대체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그 컴퓨터 너머에 있는 그 공간은 분명 존재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플레이어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다니게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모험들을 그 세계에서 경험하게 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1980년 MIT 인공지능 연구팀이 머드게임, 조크라는 역사적인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훗날에 이 게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게임에 이제 그래픽 기술들이 더해져서 출시가 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텍스트만으로 탄생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임을 머드라고 부르거든요. 멀티 유저 던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머드 게임이라는 것은 대부분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던전을 탐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조크라는 제목의 게임 역시 그렇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이렇게 검정색 바탕화면에 이런 텍스트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고 이 URL도 타고 들어가시면 역시나 이 조크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지로 잠깐 설명할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 게임을 실행하면 검정색 화면에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크라는 게임이 뭐 어디서 만들었고 카피라이트는 뭐고 이건 뭐 인포컴에서 만들었고 뭐 버전은 뭐고 뭐 시리얼 넘버는 뭐고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조금 제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묘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웨스트 오브 하우스 어떤 집의 서쪽에 바로 네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네가 서 있는 그 장소는 약간 이렇게 들판 같은 곳인데 이 어떤 들판이냐면 하얀색 집에 뭔가 그 들판에 하얀색 집이 한 채 있나 봐요. 그 하얀색의 서쪽 편에 있는 곳에 네가 서 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 대문이 프론트 도어가 이 막혀져 있어요.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져 있나 봐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작은 메일박스 우편함도 있다라고 쓰여진 텍스트가 묘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이렇게 쭉쭉쭉쭉 쳐지면 요 깜빡이는 요 커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깜빡이는 커서만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 저 화살표 같은 거가 깜빡깜빡깜빡깜빡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의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플레이어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키보드의 텍스트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집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고 싶다. 물론 뭐 문이 막혀 있기는 하지만 안에 누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 보고 싶다. 그러면 knock the door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됩니다. 혹은 집 둘레를 집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walk around the house라고 치면 됩니다. 영어를 좀 알아야 이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영어 공부 대용으로 게임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플레이어가 타이핑을 하면 그 내가 친 텍스트에 맞는 답이 다시 텍스트화 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오픈 메일박스를 열어봐. 왜냐면 메일박스가 옆에 있다잖아요. 문은 닫혀 있고요. 막혀 있고.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런 텍스트를 칩니다. 오픈 더 메일박스. 그러면 이 답이 나온대요. 이거는 플레이어가 쓴 말이고 플레이어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의 피드백이죠. 컴퓨터가 이제 출력하게 된 텍스트예요. 그랬더니 opening the small mailbox reveal a leaflet 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메일박스에서 어떤 리플렛을 네가 메일박스를 열었더니 네가 그 메일박스 안에 있었던 리플렛을 하나 받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런 깜빡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깜빡 나보러 뭐고 치라는 거죠. 리플렛이 있다니까 그러면 리플렛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read 리플렛이라고 텍스트를 칩니다. 그러면 다시 컴퓨터가 말하죠. taken 받았어? 그랬더니 그 리플렛에 뭐라고 써있냐면 welcome to joke 라고 써있대요. 이제 조크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조크라는 게임은 어드벤처 게임이고 위험하고 이 로우 커닝 되어 있다. 뭐 이러면서 너는 뭔가를 경험할 거야. 어메이징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뭐 이제까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야. 뭐 이런 안내의 일종의 이제 그 게임 조크라는 게임을 시작하는 안내의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게임이 쭉 진행돼요. 이제 중간에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들판에 떨어져 있는 무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무기를 집어들어서 실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괴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몇 개 있다면 이를테면 단검을 버리고 그다음에 장검을 들어서 그 괴물을 몇 번 찔러 이런 것까지도 명령을 하면서 이 괴물을 무찌르고 뭔가 모험을 해 나가게 되는 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무슨 게임이라고 한다고요? 네, 머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드 게임인 조크에서처럼 이런 명료한 명령 체계를 프로그래밍화한 것은 사실은 이 머드 게임이 이 조크가 처음은 아니었고요. 엘리자라는 여기 조크가 아니고
아이고. 네. 엘리제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다 잘못 쓰여졌네요. 엘리자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자라는 게임은 사실은 되게 옛날이에요. 1966년. 얘는 게임은 아니고 MIT 공대의 공학 교수였던 바이젠바움 이라는 그 교수님이 논리, 언어, 연산 실험의 결과물로 만든 일종의 컴퓨터와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뭐 시리라던가 빅스비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떠올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엘리자와 같은 프로그램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화 형식을 이제 조크라고 하는 머드게임이, 텍스트 기반의 머드게임이 따온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해요 라는 텍스트를 내가 입력하면 컴퓨터는 당신은 특히 어떤 사람이 당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컴퓨터는 다시 또 나에게 무언가를 되묻게 되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건데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떤 문법적인 명료함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문법 배우는 거 제일 싫어했었잖아요. 하지만 언어가 문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낯선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뭐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꾼다. 나는 어디에 뭐 주어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문법들이요. 제가 문법 교수가 아니어서 막 딱 부러지게 설명이 안 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만 잘 짜면 이 언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알고리즘을 잘 짜면 마치 진짜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상담해 주는 것처럼 상담해 주는 그런 로봇을, 인공지능을 짤 수 있다는 게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 이야기를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잠깐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이 모두가 인간이 멋대로 경기를 짓고 금을 그어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 입장에서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누가 기계이고 누가 진짜 사람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대화입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맨날 여자들한테 사소한 걸로 꼬치꼬치 따지고 귀찮게 하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제 남자친구가 저를 여기 병원으로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남자친구가 환자분을 병원으로 보냈다고요? 그의 말이 제가 늘 우울해 있대요. 병원에 오면 우울하지 않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환자분 가족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자, 환자와 의사 중 어느 쪽이 AI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금방 맞췄을 겁니다. 의사가 AI입니다. 제법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지만 의사는 대개 상대방의 말꼬리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바꾸기 놀이인 셈이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의 의사는 가상의 AI가 아닌 실제 AI입니다. 언제적 AI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66년에 요제프 바이첸바움이라는 당대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만든 일라이자라는 이름의 AI였습니다.
엘리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셨나요? 어쨌든 이런 식의 그 개발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게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조크와 같은 머드 게임이 비록 검은 화면에 흰 텍스트로 쓰여진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는 그 그래픽으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리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의 상상력이 그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의 발전은 실상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대학 연구실에서만 공용으로 사용하던 이 컴퓨터가 점점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개개인이 컴퓨터를 하나씩 갖게 되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PC라고 부르는 것도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은 어드벤처 게임의 새로운 시발점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루는 부품 중에 하나인 그래픽 카드가 점점 더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텍스트 기반의 게임을 그래픽 이미지로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코믹한 것은 더 코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무서운 거는 더 무섭게,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은 어떤 고품질의 다양한 감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머드게임으로 언급했던 이 조크도 그래픽 요소들을 추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조크가 출시되기도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머드 게임으로서의 조크와 그래픽 버전의 조크 두 개를 비교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픽 기술은 어드벤처 게임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는 최초의 3인칭 어드벤처 게임인 킹스 퀘스트라는 게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픽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그래픽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심플하죠. 다 도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간을 구성하는 거, 여기는 들판이고 여기는 성이고 뭐 여기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고 뭐 건널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할 때 특히나 이렇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이런 깊이감들을 2차원에다가 되도록이면 잘 실제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띄는 무언가가 하나 보이시나요?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플레이어가 조종해야 하는 인간형의 플레이어 캐릭터를 화면 속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형의 캐릭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즉 플레이어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배우겠지만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면서 게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하고 또 공간을 이 3D는 아니지만 깊이감 있는 공간, 좌우, 앞뒤 뭐 이런 느낌들을 느끼면서 이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게임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거죠. 어드벤처 게임의 정점이라고 일컫는 작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90년에 발매된 원숭이 섬의 비밀이에요. 이 게임은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여러분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거 아세요? 디스크? 이렇게 조그만 까만색의 디스켓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USB 같은 거죠. 저장 장치인데 5.25인치의 플로피 디스크 9장에 이 게임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봤자
오늘날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의 전체 용량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작은 용량의 게임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드디스크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9장의 디스켓에다가 일일이 게임을 이제 나눠서 담고 그러니까 나눠서 담는다. 여러분이 이제 너무 신세대여가지고 이런 걸 모르시죠. 나눠서 담는다는 거는 이제 용량 그 하나의 플로피 디스켓에 이 게임 전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잘라서 플레이어가 어차피 게임을 경험하게 되는 그 구간이 있으니까 구간별로 잘라서 9장에다 나눠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 9장의 디스켓을 가지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하나 깨고 이렇게 플로피 디스켓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걸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당시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의 배경인 멜리섬이라는 게 보여요. 지금도 되게 유명한 오프닝 음악인데요. 이 오프닝 음악도 멜로디가 되게 중독성이 강해서 굉장히 많은 마니아들이 있다고 하고 그 마니아들이 UCC로 이 주제 음악을 리메이크 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해적이 되고 싶어 하는 한 남자예요. 이름은 가이브러시 슬립우드라는 그런 이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욕적이고 꿈과 열정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해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해적을 찾아가서 방법을 묻습니다. 유명한 해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이 유명한 해적들은 유쾌하게 말해주죠. 해적이 되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유령 해적인 리척이라는 인물을 물리쳐야 해. 그래서 이 가이브러시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션을 클리어하고 유령 해적을 찾아서 리척을 물리치는 그런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척은 이 가이브러시의 여자친구인 일레인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도 구해내야 하는 그런 이제 게임의 목표를 가지고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정말 잘 짜여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나 반전도 있어서 마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책을 모험담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거의 스토리만 놓고 본다면 어드벤처 영화의 스토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단지 이제 영화였다면 과연 주인공은 여친을 구하고 해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영화를 감상하겠죠. 게임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가 처음에 품었던 그 욕망들, 일레인을 구하고 해적이 되겠다라는 그 욕망의 목적을 본인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아주 진지한 태도로요. 우리 지난주 1주차에 얘기했었죠? 이 진지한 태도. 내가 비록 그 게임이 펼쳐지는 세상이 가짜임을 알고 진짜 세계가 아니고 내가 그런 미션을 수행했다고 해서 진짜 해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진짜 해적에게 잡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내 여자친구가 일레인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플레이어는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이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캐릭터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워요. 이 첫 번째 원숭이 섬의 비밀, 첫 번째 시즌 1 같은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 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질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들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막 이렇게 약간 특유의 유머 감각들이 있거든요. 이 게임 내에서. 그리고 이 모험을 하는 톤 자체가 되게 유머러스해요. 무겁거나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뭐 해적들하고 막 싸우는데도 밝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막 같이 춤을 추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칼로 KO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워서 KO를 시켜야 하기도 하고 또 막 배꼽 잡는 그런 대사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폭력적인 어떤 상황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패러디나 풍자 같은 요소들을 게임 내에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 약간 그 진정한 어드벤처 게임의 원조를 찾아보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이 게임이 어떻게 플레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임이고요. 그래서 5편까지 연달아 출시되었어요. 뭐 대략적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2편에서는 해적이 된 가이브러시가 빅 우프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이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 2편이 가장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3편에서는 텍스트가 이렇게 대사로 이렇게 주고받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더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래픽도 굉장히 화려해지기 때문에 볼만합니다. 4편에 가면 이제 3D 그래픽을 도입해요. 그래서 어떤 화려한 연출 같은 것들이 돋보이고요. 이 마우스로 이제까지는 이렇게 내가 가는 방향이라던가 내가 뭔가 클릭해서 그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대사를 클릭 앤 포인트라고 하죠. 내가 어떤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4편으로 넘어가면서 키보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게임 내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이제 마지막 5편이 출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3D 그래픽으로 1편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재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들 플레이해 보실 수 있고요. 그 플레이까지 안 된다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되게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이 원숭이 섬의 비밀을 플레이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보시면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드벤처 게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 어드벤처 게임은 엄청난 AI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거나 뭐 모든 대화를 인식하는 아까 엘리자라던가 뭐 이런 대화형 프로그램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형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스토리의 힘으로 어떤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품었고 어떤 식의 모험들을 해나가는 거구나라는 궁금증을 더 플레이어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게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드벤처 게임의 디자이너들은 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임 안에서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건이 있었어 라는 걸 만드는 것보다 스토리가 존재하는 세계 자체를 창조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장르 FPS라던가 슈팅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캐릭터를 설계하는 능력이라던가 인과관계나 사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던가 미로와 퍼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 어드벤처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내가 되게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거나 무슨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게임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어떤 장르보다도 이 어드벤처 게임 장르하고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이렇게 어드벤처 게임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학문의 영역에서 이 게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즐기고 또 향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학문의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저 게임이라는 뉴미디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라는 것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 거죠. 게임을 학문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이 노력은 크게 두 학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루돌로지와 내러톨로지인데요. 이제 요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 독자적인 학문의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 게임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루돌로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게임 학파라고 부르죠. 이들은 대표적으로 에스펜 아서스, 곤잘로 프라스카, 야스퍼 율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인 학자로 치는데요. 이들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문학처럼 인물을 재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규칙에 따른 행동의 법칙을 통합하고 또 모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라는 것은 실상 어떻게 설명할까? 이야기의 3요소가 뭐죠?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라는 건 인물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어서 어떻게 성장해 라는 것을 잘 풀어낸 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게임을 방금 우리가 봤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들은 방금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뭔가 기술보다 스토리가 더 우월하잖아. 그러니까 기술을 뽐내려고 그 게임을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통해서 마치 내가 재미난 판타지 소설을 하나 읽은 것처럼 혹은 재미난 미스테리 소설을 하나 읽었던 것처럼 재미난 어드벤처 모험담을 읽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그 게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 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루돌로지스트들은 그렇게 문학적인 것의 재현으로 게임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된다. 그거는 게임을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문의 그러니까 편입할 수밖에 없는 부속물로 보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서사학의 잣대로 게임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인물의 재현, 상황의 재현, 사건의 재현 이런 재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작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성격을 간과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1차시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초창기 게임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초창기 게임들은 테니스 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걸까요? 우주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게임은 태생부터 이 루돌로지스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게임은 태생부터 무언가를 재현해내는 게 아니라 재현은 그것을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프리젠테이션이잖아요. 프리젠테이션 뭔가를 보여지게끔 해주는 건데 그걸 다시 보여주게끔 하는 거고 시뮬레이션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옮겨 놓는 성질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리프리젠테이션, 재현 예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아직 있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라마로 옮긴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없을 것 같은 판타지도 완전 판타지가 아니라 약간 땅에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땅에 한 발을 이렇게 내딛고 서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있을 법한 이야기여야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이야기에 조금 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내 정서를 좀 부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영화라던가 드라마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구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저런 인물 하나쯤은 있지, 뭐 이런 거. 그래, 저런 사랑쯤은 있지, 저런 가족 관계쯤은 있지, 만약에 좀비가 나타나게 되면 저런 일들은 벌어질 것 같아. 조선시대 땐 저런 사람들은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이라던가 영상 작품에 대한 그런 예술 활동의 기조이죠. 그런데 게임은 있을 법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재현하려고 탄생한 게 아니라 있는 현상을, 테니스 하는 현상을 혹은 축구장의 모습을, 축구 경기의 모습을, 축구 경기의 규칙을, 축구 경기의 시스템을, 탁구장의 모습을, 전투할 때의 모습을,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돌로지스트들을, 게임학자들은 게임의 탄생부터 이미 재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양상을 가지고 게임이 탄생했는데 이걸 자꾸 네러톨로지가 보려고 하는 재현의 양상으로 보려고 하면 이 시뮬레이션의 특성들을 간과하게 돼. 그래서 게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돼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게임을 서사의 잣대로 플롯, 인물, 배경별로 분석하면 천편일률적인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 없어. 게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새롭게 탄생한 게임 그 자체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루돌로지스트들이다라는 거죠. 반면 이 네러톨로지스트들은 얘네들은 소설이나 영화 등 기존 서사물의 연장선상에 게임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뉴미디어라고 평가하지만 게임은 소설이나 영화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등장하게 된 미디어다. 서사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텐베르그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뭘로? 책이라는 이제 써서 복사해서 이렇게 복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책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소설이 개인주의를 발달시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
이후에 책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이후에는 또 영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돼요. 그러자 이게 이제 발명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이 책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영화를 찍게 돼요.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입문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 과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맨 처음에 영화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영상에다 담아내는 기술에 그쳤었거든요. 리미에르 형제가 만들어냈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판타지를 부여하게 되면서 이제 재현 예술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래서 소설의 연장에서 영화, 그리고 영화의 연장에서 다시 게임을,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 마치 영상기가 나왔던 것처럼, 마치 책이라는 새 미디어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엔 컴퓨터야. 근데 컴퓨터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터랙션이래. 내가 그 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대. 그 텍스트를 변화시킬 수 있대. 그러면 소설은 글로 읽어서 머리로 상상하는 거였는데, 영화에서 눈으로 보고,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또 소리를 들어서 직접 목소리도 느끼게 되고, 주인공을 나 혼자 목소리를 상상했었다면, 이제 영화에서는 진짜 주인공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새소리도 듣고 자동차가 지나간다 라고 소설에 쓰여 있지만, 영화에서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의 모습인지, 어떤 속도로 지나가는지, 지나가면서 무슨 소리를 냈는지, 경적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야기 예술이 변화했던 거라면, 이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니까 다시 또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미지들과 청각적인 기호들이 게임처럼 인터랙션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다시 재편성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러톨로지, 빠졌어요. 서사학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서사학파들은 대표적으로 브렌다 로렐이라던가 자닌 머레이라던가 마이클 마티스, 켄 펄린 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게임이 먼저냐?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 먼저냐라는 건 룰을 말하는 거예요.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 먼저냐, 스토리가 먼저냐라는 화두에서 스토리의 우월성을 얘기하고요. 컴퓨터라는 게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매체이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이 대결이 엄청 났었어요. 한 10년 정도 계속 됐었나 봐요. 이 네러톨로지스트들과 루돌로지스트들의 싸움은 주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논문으로 작성해서 발표하고, 또 그 논문을 보면 반박 논문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주장의 차이가 생긴 까닭은 바로 게임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얘네들은 뭐 때문에? 게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주로 게임을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루돌로지스트들은 게임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죠. 그래서 이 출신들도 프로그래머 출신이 많았어요. 반면에 이 네러톨로지스트들은 소설이나 영화 등 서사 연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건 이제 학문의 영역의 문제인데, 밥그릇 싸움? 새로운 어떤 먹잇거리가 나타난 거예요. 게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나자 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 두 학파에서도 이 새로운 그 먹잇감을 내 걸로 차지하겠어라는 어떤 싸움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했던 네, 그런 싸움인데 네,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맹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학파가 자신의 주장에 근거로 삼고 있는 텍스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이었어요. 예를 들면 루돌로지스트들은 게임의 규칙과 시스템이 강조된 슈팅 게임이라던가 FPS 장르의 게임만을 들어서 예로 설명해요. 반면에 네러톨로지스트들은 어떻겠어요? 게임 중에서 스토리가 강조되는 게임들, 어드벤처 장르라던가 롤플레잉 게임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러니 당연히 허점이 많겠죠? 그러니 논문을 쓸 때도 예를 들어서 라스트 오브 어스의 스토리를 막 강조하는 논문을 썼다면 이 루돌로지스트를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루돌로지스트들이 FPS 게임을 가지고 막 썼다면 네러톨로지스트들이 야 네가 얘기하는 그 원리는 RPG 게임에서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앤드류 글래스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구조적으로 게임과 스토리는 매우 다른 종류의 활동이다. 그 기본 단위, 시간, 법칙 등 미디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참여자의 성격이나 미디어를 경험하게 되는 동기와 향유 목적, 얻게 되는 보상까지도 본질적인 특성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해요. 서로의 두 담론들을. 그리고 그러면서 마크 르블랑이라는 학자가 디지털 게임이 출현하면서 이 게임과 스토리, 그야말로 이렇게 다른 종류의 활동이었던 이 게임과 스토리를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기술의 발달은 스틸 이미지, 모션 그래픽, 텍스트, 음성, 3D 애니메이션 등 더 많은 요소들을 게임 세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풍부해짐에 따라서 레이싱이나 경주 게임과 같은 단순 승패를 가르는 게임에도 스토리와 플롯이 첨가되어서 스토리의 풍요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임들에서 스토리가 필요 없는 게임들도 스토리가 조금씩 가미되기 시작하고, 그죠? 또 스토리가 강조되었던 게임들에도 무엇이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점점 더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것 같았던 두 개의 성질이 융합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문의 영역에서 이 게임성과 스토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이게 내 거네, 네 거네, 이게 더 우월하네, 아니네 라고 막 주장했던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게임 산업은 상관없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은 사실, 그래서 우리 게임 학자들이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야, 학자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것과 상관없이 대중이 더 좋아할 만한 게임은 뭘까, 대중에게 더 잘 팔릴 만한 게임은 뭘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치중했죠. 그리고 컴퓨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실상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플롯이 강조된 게임들은 마치 영화 같은 느낌을 바탕으로 인터랙션을 강조하면서 발전했어요. 그리고 엔진이나 시스템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강조한 게임들은 타격감이나 피격감, 실감난 연출 이런 것들 강조하고, 또 그 안에 돌아가는 엄청난 경제 시스템, 시스템들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룰 기반의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발전들을 또 융합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아우러져 있는 그런 게임들까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게임을 룰이 중요해, 스토리가 중요해, 이렇게 어느 한쪽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루돌로지스트들과 네로톨로지스트들은 이제는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뉴미디어가 이제 융합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있어 라고 주장하게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게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덜 재밌어졌어요. 사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학교에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면 막 싸웠거든요. 게임은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네가 예시로 드는 게임의 이유는 이것만이잖아. 내가 반증을 해볼게.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해외 논문들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또 좀 쑥쑥 들어간 느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차시 수업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